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KBS 홍사훈 기자. 경제 정보를 이렇게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은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저는 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훈입니다. 지난해 챗 GPT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이후 인공지능이 이제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현실이 됐다는 표현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인류가 하던 상당 부분의 활동을 인공지능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현실로 다가오는 이 인공지능이 공상과학 영화에서처럼 이게 인류에게 위협이 될지 아니면 축복이 될지 이거 사실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를 인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히 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IT 현자로 불리는 분입니다. 박태용 한빛미디어 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AI에 대해서 강의를 여러 군데서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제쇼 플러스의 인공지능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윤혜입니다. 네. 인공지능. 방송 전에 네. 윤혜 씨가 잠깐 웃었어요. 왜요? 머신 러닝을 모르시잖아요. 러닝머신이라고 해서. 홍 기자님도 아십니까? 머신러닝? 그 정도는 알지. 머신 언러닝. 체육관 아니니까 네. 러닝머신 아니고 머신 러닝입니다. 네, AI 모르시는 분들 오늘 다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박 기자님. 네. 먼저 지난해 그 챗GPT가 공개된 게 11월이었잖아요. 네네네. 요즘은 약간 좀 시긴 했는데 여전히 이 챗GPT에서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네. 왜 그랬다고 보시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약간 설명이 길어지는데요. 그 사상 최초로 예. 자연어로 기계한테 말을 걸고 일을 시킬 수가 있게 됐어요. 예. 자연어가 뭐냐면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예. 근데 그 전까지는 사람이 기계한테 말을 걸거나 일을 시킬 때는 기계어를 배워야 했어요. 머신 랭귀지라고 해서 예, 예. C++다, 자바다, 자바스크립트다, 컴퓨터 언어를 배워야 됐어요. 근데 사상 처음으로 사람의 말로 컴퓨터한테 말을 걸고 일을 시킬 수가 있게 됐어요. 예.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잘 안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시리라든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근데 얘가 모든 거대 언어 모델이 다 갖고 있는 특징인데 불현듯이 나타나는, 느닷없이 나타나는 어떤 능력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예. 굉장히 뛰어난 언어 능력을 보여주고 추론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GPT-4 같은 경우는 미국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는데 상위 10%를 통과를 해요. 예. 이 두 가지가 겹쳐서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하게 됐다. 그러니까 말로 걸 수 있는 첫 번째 기계인데 얘가 사람보다도 훨씬 뛰어난 능력들을 일부분 보여주기 시작했다. 너무 쉬운데 너무 뛰어나다. 이게 결합해서 어마어마한. 그래서 열광했다. 네네. 아니 그런데 사실 말로다가 이렇게 걸고 하는 게 이 챗 GPT만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에서도 다 대화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몇 년 전에 지금은 그게 없어져 버렸는데 이루다라고 있었잖아요. 말로 하는 그게 사실 사람들이 이제 성적인 얘기를 자꾸 거기 걸다 보니까 그게 정말 진짜 그 여성과 남성과 대화하듯이 너무 노골적인 표현이 나오니까 그걸 정부 당국에서 이제 폐쇄시켜 버린 거잖아요. 네네. 그때도 다 그게 말로 거는 거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챗 GPT가 그거하고 다른 거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느닷없이 나타난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러니까 이게 현대 인공지능이 규모의 법칙을 따라갑니다. 예. 아직까지 계속 유효한데요. 예. 그게 뭐냐면 컴퓨팅 파워를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예. 학습 데이터를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매개 변수를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을수록 능력이 계속 좋아지는데요. 예. 그 매개 변수가 1000억 개를 넘어가는 순간 그 전까지 없던 능력이 느닷없이 나타나요. 이거 emergent ability라고 하는데 이유는 모릅니다.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툭 꺾여요.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그 인공지능 모델들하고는 다른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던 능력이 뭔데요? 이를테면 이루다 같은 거를 100개를 모아도 미국 변호사 시험을 상위 10% 통과를 못해요. 그냥 그럴듯한 말들을 하는 건데 그것조차도 나중에 쌓이니까 그 학습을 잘못해서 굉장히 이상한 성적인 발언들을 하기 시작하고 뭔가 어떤 헤이트 스피치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셧다운 한 거죠. 문 닫았다고요? 네네네. 근데 얘는 그 전까지 볼 수 없었던 탁월한 능력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바람에 이게 뭐지? 하게 된 거고 그래서
그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을 인공 일반 지능으로 합니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해서 AGI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의 시작을 GPT-4가 연 것 아니냐라는 논문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내기도 합니다. 그게 좀 다른 점이에요. 그 미국 변호사 시험을 저희는 어떻게 치러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상위 10%로 통과했다는 게 왜 대단한 건지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도 주고받고 제가 사실 저도 미국 변호사 시험을 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데 왜냐하면 외워가지고 헌법 같은 거 허를 찌르셨네. 아니요. 외워가지고 하면 에세이를 되는 거 씁니다. 자기가 에세이를 주어진 그 질문을 보고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인공지능들은 시도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이루다 같은 경우는 그 남녀 간의 그 대화들, 연인들 간의 대화들을 엄청나게 많이 모아서 얘를 학습을 시킨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지 얘는 그 5조 개의 문서를 가지고 학습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5조 개의 문서라고 하면 사실상 유효한 거의 모든 문서를 긁어 모은 거죠. 세상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한 애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윤혜 씨는 그 챗 GPT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요. 안 해보셨지? 저는 아날로그 팔아가지고 네 시리도 저랑 말이 잘 안 통해요. 못 알아들어요. 목소리가 조금만 가라앉아도. 실은 그렇게 뛰어난 인공지능은 아닙니다. 네. 특히 영어 쪽에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서 네. 미국에서는 꽤 쓸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글 능력은 아주 떨어집니다. 구글도 이거 챗 GPT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해서 오픈 AI라는 회사가 개발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다가 지금 자기네들 비즈니스 모델을 탑재시킨다고 한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글도 지금 바드라는 걸 내놨잖아요. 네. 바드. 예. 저는 사실 두 개 다 써봤는데 네네. 일단 바드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바드가 아무래도 GPT-4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그러니까 없습니다. 제가 봐도 좀 그렇더라고요. 저를 모르더라고 홍사원은. 바드는. 솔직한 얘는. 이게 한국에서만 아주 특이하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다 자기 이름을 넣어봐요. 진짜 왜 그래요? 이게 한국에서 특별히 더 두드러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전부 다 넣어보고 잘 나오면 그걸 자랑하고 못 나오면 얘 성능이 나쁘다 그러고 그래요. 챗 GPT가 낫더라고. 알아요? 챗 GPT는? 알더라고요. 오, 그래요? 챗 GPT는 아부를 잘합니다. 아부를 잘한다. 바드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라고 이런 검색하지 말라고 나오더라고. 솔직하네. 이것도 파생된 거예요? 아니면 아예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매개 변수에 대한 그 말씀을 조금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매개 변수요? 네, 매개 변수가 뭐냐면 제가 이제 컴퓨터한테 고양이 사진을 가려내라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예전에는 사람이 고양이의 특징을 다 써줘야 됐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몇 점 이상이면 고양이 사진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예외가 너무 많아서 한계가 있었는데 이 딥러닝 쪽에 오면 어떻게 하냐면 사진을 한 15만 장을 주고 컴퓨터 보고 네가 이 사진 간의 차이점을 다 찾아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차이점이 1000만 개 뭐 1억 개 나오겠잖아요. 그럼 이 차이점들 중에서 어떤 게 고양이라는 잠재적인 패턴에 기여를 하는가? 그 고양이 배경에 있는 사진들은 기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차이점들의 가중치를 매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가중치 매기는 걸 매개 변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챗GPT 같은 경우에는 매개 변수가 1750억 개입니다. 1750억 개 일일이 가중치를 바꿔가면서 매겨서 가장 근사한 답이 나올 때까지 이 매개 변수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게 현대 인공지능이 하는 일인데요. 바드 같은 경우는 이 매개 변수 숫자가 챗GPT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구글이 하는 거죠. 검색 시장을 구글이 거의 다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들을 받게 되는 양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매개 변수가 1750억 개면 질문을 한번 하면 1750개를 거쳐서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GPU를 엄청나게 돌려야 돼요. 그게 전기료고 돈이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장에서 요만큼 갖고 있으니까 조금만 갖고 여기에 있으니까. 질문이 다 들어와도 이 큰 시장을 다 먹기 위해서 투자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구글은 더 먹을 게 없어요. 다 먹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다 매개 변수를 챗GPT나 GPT-4처럼 GPT-4는 매개 변수가 1조 개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걸려서 돌려버리면 검색했을 때 들어오는 그 많은 질문들의 답을 하다 보면 파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드가 기본 구조적으로 GPT-4보다 매개 변수 훨씬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 훨씬 적지만 그래도 훌륭한 답을 내기 위해서 구글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매개 변수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그 답을 얻기 위한 그 하여튼 그 힌트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아니요. 과정.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네. 그 사진 간의 차이점을 다 찾아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차이점 중에 어떤 거는 고양이를 가려내는데 큰 역할을 할 거고 예. 그럼 배경에 있는 그늘 같은 거는 그건 다 고양이하고 아무 버려버리고. 관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매개 변수에 각각 가중치를 주면서 예. 가중치를 어떻게 조합했을 때 이 컴퓨터가 고양이를 가장 기가 막히게 가려내나를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아이고야. 100일이든 1000일이든 돌리면 예. 예. 최적의 점수 가중치 합성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네. 그게 매개 변수가 하는 일이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하고 네. 했을 때 구글은 그게 그 매개 변수라는 걸 너무 많은 걸 돌리면은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 그렇죠. 그래서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돈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구글이 더 그 갖고 있는 돈이나 이런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검색 시장 점유율을 1%를 더 올리면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1년에 20억 달러를 더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예.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장을 먹기 위한 투자일 수 있는 거예요. 아, 돈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렇죠. 구글은 못 하는데. 구글은 이미 다 먹고 있기 때문에 이 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돌리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다가 그만한 돈을 쓰는 거고 예. 구글은 이 방만 한 데다 그만한 돈을 써야 되니까 들어가는 돈의 규모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케팅비, 예. 영토를 빼앗기 위한 공격 비용으로 그 비용을 적자를 쓸 수 있지만 예. 구글은 이 땅이 너무 커서 이걸 예. 지키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쓰는 돈과 같은 돈을 쓰면 못 견디는 거죠. 그거 잘 이해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돈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구글은 그러니까 못하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양쪽 다 손해를 보면서 하는 네. 일인데 그럼 정확한 건 더 어쨌든 그 많은 비용을 쓰면서 많은 검색을 해서 얻어내는 게 매개 변수를 많이 쓰는 게 더 정확할 거 그래서 아니에요. GPT-4가 지금 성능이 더 낮습니다. 훨씬 나아요. 예. 그럼 이런 의문이 드네. 그럼 당연히 구글도 이거 돈을 아무리 안 쓰려고 한다 하더라도 돈이 들어가는 건데 어차피 돈 쓰는 거 상대방이 훨씬 더 나은 효과를 나은 검색 인공지능 그 지능을 갖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면은 구글 걸 안 쓸 텐데 차라리 그럼 구글은 안 하면 안 했지 못하러 돈도 안 쓰면서 성능도 떨어지는 걸 왜 계속 합니까? 그 질문 답변을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질문 답변 데이터셋이 새로운 학습 컨텐츠가 됩니다. 예.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질문 답변을 계속 주고받고 있고 이 데이터가 쌓여야 바들도 개량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구글이 노리는 바는 GPT-4처럼 그렇게 많은 돈을 쓰지 않고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계속 질문 답변 셋을 받아가면서 개량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계속 바드가 발달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발달한다는 인공지능들은 학습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가 5조 개의 문서를 가지고 학습을 했잖아요. 예. 그 바드가 지금 이걸 계속 열어서 사람들의 대화를 질문을 받고 답을 하고 하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훌륭한 학습 데이터가 돼요. 이 예. 어마어마하게 많은 질문과 답변들을 받아가면서 그 개발자들이 보고 이 질문 답변 셋은 굉장히 좋다 예. 하면 그걸 학습 셋으로 뺍니다. 다. 근데 이상하다. 이게 뭐 말꼬리 잡는 건 아니고 아니요. 뭐든지. 저만 해도 네. 챗GPT가 바드보다 더 낫다고 해서 바드는 아예 이제 안 써버리거든요. 네네네. 구글이 질문 답변을 계속 해야만 바드 인공지능을 높일 수 있다는 걸 전략인데 저같이 아예 안 써버리는데 왜냐 저거는 잘 몰라. 홍사운도 모르는데 뭐 저걸 내가 왜 써. 이래 버리는데 누가 그걸 질문을 하겠냐 이거지 바드에. 그 바드도 사람들 꽤 많이 씁니다. 얘가 저도 이제, 안 쓰는데 이제. 예, 이제 예. 아니 본인이 안 쓴다고 뭐 다른 사람들이 포기자만 안 쓴다고 모든 사람 안 쓴다니까. 예. 그 여전히 그래도 꽤 많은 사람이 쓰고 있고요. 그 바드가 GPT-4하고 다른 점이 좀 빠릅니다. 빠르고 답이 좀 간결해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 숫자도 작고 예. 클라우드 용량은 훨씬 크니까 조금 빨리 나오고 간결하게 나오니까 굉장히 그렇군요. 복잡한 질문이 아닐 경우에 바드에 묻는 것과 GPT-4에 묻는 게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인공지능을 점령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저는 별로 모르겠거든요. 아직도 이것들의 매력을. 안 써봐서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안 써도 써본 잘 사람 다시 찾는다는 아니 거. 안 써도 이렇게 잘 사는데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어떤 이렇게 모습이나 환경을 많이 바꿀 거라고 예측하기 그 굉장히 때문일 것 중요한 같은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그 안 써도 살 수 있습니다. 네. 그게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인공지능의 그 발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우려를 표하냐 하면 그 오픈 AI, 그러니까 GPT-4를 만든 회사가 오픈 AI잖아요. 예. 거기 CEO가 샘 알트만입니다. 네. 그리고 구글의 바드를 총괄하고 있는 CEO가 하사비스예요. 네. 데미스 하사비스고,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있고, 그다음에 그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하는 제프리 힌튼 교수가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 전에 공동 성명에 서명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성명이 딱 한 줄로 돼 있어요. 지금의 인공지능은 기후 위기나 핵폭탄과 같은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라는 성명에 다 같이 서명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만들었잖아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뭔가 하면 네. 이게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른데 네. 거기에 맞는 적합한 룰이 없다는 거예요. 규제, 규칙이 없으니까 네. 이게 그 고삐 풀린 말처럼 질주를 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왜 자동차 같으면 그 3전 벨트를 반드시 채용을 해야 되고 브레이크는 밟았을 때 몇 미터까지 미끄러질 수 있고 범퍼는 충격을 어느 정도 견뎌야 되고 그다음에 충돌 시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아주 엄밀한 규정이 있어서 그걸 거쳐야만 시판을 할 수 있고 예. 시판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다시 안전점검을 받아서 여전히 안전한가를 따져야지 다시 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인공지능에는 아무런 룰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인공지능이 없어도 살아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무작정 엄청나게 발전시키는 게 옳은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렇게 무섭다고 느낀 적도 없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이게 악용되면 예를 들어 어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인식할 만한? 그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얘기해 줘봐요. 가령 그 네. 얘가 그 변호사 시험에 상위 10%로 통과할 만큼 글을 굉장히 그럴듯하게 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누가 뭘 했다는 뉴스를 써줘 라고 하면 누가 뭘 했든지 안 했든지 관계없이 그 사람이 한 것처럼 굉장히 그럴듯한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걸 한 개만 만드는 게 아니고 한 번에 1000개, 10,000개를 만들 수 있어요. 즉시 만드니까. 네. 뭐 10초, 20초 만드니까. 그런데 굉장히 사악한 독재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독재자가 자기 지지들한테 매일 1000개를 만들어서 뿌려보는 겁니다. 예. 뿌리고 이렇게 측정을 해요. 이 1000개 중에서 어떤 뉴스는 굉장히 공유가 많이 되고 어떤 뉴스는 덜 공유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1000개 중에서 가장 공유가 많이 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그럴듯하다고 반응을 하는 5개만 뽑아서 그걸 예를 들면 카카오톡으로 쫙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겠어요? 믿어요 그걸 이제. 1000분의 5니까 1000분의 5로 전파력이 크고 파급력이 큰 가짜 뉴스를 골라서 매일 뿌리니까 그러면 극단주의자들, 파퓰리스트들이 득세를 할 수가 있죠. 예전에는 사람이 아주 공을 들여서 10개, 20개를 겨우 썼다면 예. 지금은 너무나 그럴듯한 깜빡 속아 넘어갈 만한 걸 1000개, 10,000개를 만든 다음에 한번 뿌려보고 그중에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반응을 크게 하는 5개 정도만 골라서 확 뿌리는 거죠. 그럼 그 5개가 사실과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냥 자기가 인공지능이 판단했을 때 이거에 사람들이 열광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 전쟁을 칼하고 창으로 할 때 예. 사람이 죽어나가는 숫자와 예. 네. 기관단총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죽어나가는 숫자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그런데 핵폭탄을 쓰기 시작하면 얼마나 더 다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지금의 인공지능이 핵폭탄급의 레버리지를 가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라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너무나 그럴듯하게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갈 수 있게. 예. 박 기자님이 그 AI 강의라는 책에서 그걸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게 그럴듯한 거짓말 이런 의미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할루시네이션을 설명하려면 얘가 어떻게 작동하는 걸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챗 GPT의 T가 트랜스포머라는 뜻입니다. 예. 트랜스포머가 딥러닝의 하나의 모델인데 예.
주어진 문장을 보고 그 다음에 올 단어가 뭔지를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모델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쭉 보고 하나의 단어를 예측하잖아요. 그러면 이 예측한 단어가 다시 질문으로 들어가서 또 이걸 예측을 하고 해서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계속 문장을 완성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5조 개의 문서를 가지고 학습을 하니까 너무 근사하게 예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얘를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을 썼다고 해서 챗GPT의 T가 트랜스포머인데 트랜스포머 모델이 하는 일은 주어진 문장을 보고 그 뒤에 올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근사한 approximate한 단어를 찾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는 가장 그럴듯한 단어를 토해내는 걸 학습한 애지 옳은 말을 토해내도록 학습한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true, false를 토해내는 애가 아니고 가장 approximate한, 가장 근사한, 가장 그럴듯한 단어를 토해내도록 학습한 애예요.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할루시네이션이 뭐냐면 직역을 하면 환각인데 예. 실제로는 멀쩡한 거짓말, 예. 태어난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트랜스포머 모델의 특성상 할루시네이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 변호사가 얼마 전에 뉴욕에 있는 변호사가 예. 그 법원에 자기 변론문을 내면서 챗GPT한테 이와 관련한 판례를 좀 찾아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판례를 한 바닥을 찾아준 거예요. 근데 이 변호사가 뭔가 좀 신중하게 하느라고 챗GPT한테 이거 진짜지? 라고 물었어요. 네. 그러니까 챗GPT가 진짜다. 오. 그래서 그걸 변론문에 썼어요. 그래서 판사한테 제출했는데 이 사람이 인용한 판례 중에 6개가 없는 거예요. 가짜예요. 왜냐하면 얘는 너무 그럴 법한 판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내는구나. 그리고 너 진짜지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그럴 법하겠어요? 진짜라고. 진짜다라고 얘기해야 그럴 법하잖아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원래는 이 정도면 그 법원을 모욕했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증을 뺏겨야 맞지만 판사가 네가 멍청해서 그런 거니까 이번에 한해서 $5,000 벌금 이렇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견제할 수 있는 건 결국 인간이에요? 진실인지 거짓인지도 가를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굉장히 정말 질문 잘하신다. 인공지능보다 낫다. 아날로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예. 여러 가지 기준들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한 8가지로 기준을 얘기하는데요. 네. 투명성이란 기준이 있어요. 투명성은 뭐냐면 어떤 경우라도 내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게 인공지능인지 사람인지를 상대방이 알 수 있게 한다. 이걸 조금 확대하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이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인지 사람이 그린 그림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 네.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글이 인공지능이 쓴 글인지 사람이 쓴 글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이게 투명성이고요. 예. 책임성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뭔가 하면 그 일은 인공지능이 알아서 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어요라는 말을 어떤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특정돼야 한다. 이게 책임성입니다. 네. 그리고 공정성, 견고성, 신뢰성, 안정성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8가지 기준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개발해야 하고 그걸로 사회의 기준을 삼아야 한다라는 게 이 8가지 기준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가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인공지능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할루시네이션 그런 부분도 문제되지만 원래 지금 기존에도 사실 언론만 해도 그러니까 그럴듯한 거짓말들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여론을 그야말로 그 선동하고 오도하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인공지능이 야 그거는 잘못된 가짜 뉴스야, 그거는 선동이야라고 인공지능이 오히려 그런 걸 갖다가 판별해주고 그런 목적으로 이용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라면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온다면은 인공지능이 자기가 이게 참인지 진실인지도 인지는 사람이 아니니까 인지는 아니겠구나. 어떤 부조화 상태에서 사람들이 이거에 열광하니까 이걸 갖다 참인지 아닌지 이런 관심도 없지만은 이쪽으로 그냥 몰고 나가도 되겠네. 그리고 몰고 나가는 게 내 구글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그 인공지능을 만드는 회사의 인기가 더 높아지겠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그 인공지능이라든지 구글이 만든 인공지능이라든지 그 회사의 어떤 이해관계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데도 그냥 인공지능이 자기가 판단해서 그냥 이렇게 몰고 나간다는 거예요? 현대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지막지하게 잘 작동하는데 예.
왜 그렇게 잘 작동하는지를 알 수 없다예요. 오. 아까 고양이 사진으로 돌아가면 예. 네. 그 매개 변수가 1000만 개가 있었다고 쳐요. 예. 지금은 인공지능이 사람보다도 고양이 사진을 더 잘 가려내는 수준까지 갔거든요. 예. 빨리요? 속도도? 빠르죠. 오. 엄청나게 빠르죠. 그 이를테면 그 잘 가려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왜 잘 가려내는지를 설명할 수 있으려면 네. 매개 변수를 하나씩 열어서 왜 얘는 0.000025점을 주고 얘는 0.0001점을 주고 얘는 0점을 줬는지를 다 설명할 수 있으면 그 가중치를. 예, 가중치를 왜 그렇게 줬는지를 설명할 수 있으면 얘가 왜 작동하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챗GPT는 매개 변수가 1750억 개거든요. 그걸 언제 다 해요? 그걸 언제 열어요? 그러니까 못 여는 거예요. 예.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현대 인공지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설명할 수 없다고. 그래서 XAI라고 해서 Explainable AI. 설명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도 이 설명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해마다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예. 왜 설명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중요한가 하면 네. 얘가 왜 잘 작동하는지를 설명할 수 없으면 언제 잘못 작동할지도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어떤 일에도 지금은 인공지능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대응이 안 되겠네요.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잘 작동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는 언제 잘 작동하지 않게 될지도 알 수 없다는 얘기니까. 네. 그래서 치명적인 어떤 일에도 지금의 인공지능은 쓸 수가 없다. 네. 이게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 앞으로 안 쓰면 안 되나? 이게 적절하게 쓸 수는 없는 겁니까? 적절하게 쓰는 아주 많은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 하나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 예. 얘를 쓰는 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추측을 하잖아요. 그런데 명확한 하나의 사실이 있으면 추측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냥 있는 건데 그건 검색을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창의적인 일들. 예를 들면 무슨 기사를 쓰라거나 작물을 하라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것에 관해서 리포트를 써야 되는데 목차를 뽑아달라거나 아니면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문장을 줄 테니까 이걸 보고 표현이 틀린 부분을 잡아내고 단어의 중요한 단어는 뜻을 써서 표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네가 매끄럽게 한번 다시 써봐라. 이러면 기가 막히겠습니다. 이런 일들에는 아주 잘 쓸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챗GPT나 GPT-4가 아닌 인공지능들도 있어요. 뭐냐면 알파폴드라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단백질이 이렇게 접히는 모양에 따라 똑같은 분자식을 갖고 있어도 완전히 다른 특징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어떻게 접히나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물질을 만들 때, 신약을 만들 때 단백질의 접힘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은 이게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구글의 하사비스가 알파폴드라는 걸 만들어서 거의 100%에 가까운 예측률을 보이게 됩니다. 얘를 그렇게 쉽게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면 신물질과 신약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기간을 2년 이상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일이잖아요. 네. 이 현대 인공지능이 하는 일을 한마디로 해보라 그러면 현대 인공지능은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일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포항제철의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뭐예요? 포항제철이 어떻게 성공을 했냐면 그 쇳물을 끓이지 않습니까? 예. 쇳물을 끓여서 아주 순도가 높은 좋은 쇠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어떤 석탄을 쓰냐에 따라 다를 거고 그날 습도가 어떠냐에 따라 다를 거고 온도가 어떠냐에 따라 다를 거고 바람이 부냐 안 부냐에 따를 거고 그 코커스를 어떤 걸 썼냐에 따라 다를 거고 어느 지방에서 나온 철광석을 썼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예. 근데 분명히 여기는 어떤 패턴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조건에 따라 최적의 조건을 내는 그러니까 얘는 열을 더 올려줘야 되라거나 얘는 좀 더 휘저어줘야 되는 온갖 패턴들이 있을 텐데 그 변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 지금까지는 고참 직원의 감으로만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 인공지능은 어마무지한 계산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예. 그 모든 데이터들을 그냥 다 때려 넣은 겁니다. 다 때려놓고 몇 년치를 때려놓고 네가 계산해봐라. 그랬더니 얘가 잠재된 패턴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재료를 1g도 추가 투입을 하지 않고 네. 하루에 240톤의 쇠를 더 생산하기 시작해요. 아, 거기다가 용광로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넓으니까 이 위에 있는 온도가 조금씩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온도가 많이 다르면 쇠의 질이 떨어지겠죠. 네. 이것까지도
잘 맞추는 어떤 조건을 그러니까 왜 잘 맞춘지는 모르겠지만 잘 맞추는 어떤 조건을 찾아내서 쇠의 순도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2천 몇백억을 지금 벌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잘 쓰면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그런 일을 잘 시키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아까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인공지능이 아까 그 매개 변수가 예를 들어서 1750개의 매개 변수가 왜 이런 점에 가중치를 뒀는지 네. 이런 걸 하나하나 사람들이 다 그걸 언제다 검증할 수가 없으니까는 그냥 맡겨둘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거를 사람은 못하지만은 그거를 또 다른 인공지능을 감시하는 다른 기계가 그 1750개를 너 왜 이거에는 10점을 주고 이거는 5점을 주고 이거에는 1점을 줬어라는 걸 감시할 수 있는 그것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굉장히 훌륭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정한 질문을 했을 때 매개 변수의 어디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관찰하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느닷없이 나타난 능력에 대해서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인간의 뇌가 부위별로 맡고 있는 기능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매개 변수가 1000억 개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꼴짜기는 언어 능력에 관한 모델을 갖고 있을 거고 어떤 꼴짜기는 법에 관한 능력, 생물학에 관한 능력, 화학에 관한 능력 이렇게 갖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짐작하는 그렇게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꼴짜기들이 발견이 된다면 요 꼴짜기를 딱 떼와서 언어에 관한 거 할 때는 얘만 떼와서 계산을 시키면 되니까 계산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속도는 빨라지잖아요. 이 1750개를 다 돌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자라는 시도들이 있고 그 변화를 관찰하는 것을 인공지능을 시키면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그렇게 연구하는 그룹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인간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은 진짜 AI한테 지배를 당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터미네이터. 네. 그리고 영화에서도 AI랑 결국 싸우잖아요, 인간이. 예. 그러면 우리 미래 세대, 우리는 어떤 능력을 키워야지 이걸 활용하면서 지배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스카이넷에 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오해. 터미네이터의 그 세계를 지배하고 인간을 죽이려고 하는 그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스카이넷이에요. 이름이.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스카이넷처럼 인류를 죽이려고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MIT의 막스 테그마크 교수가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그 인간이 아프리카에 있는 검은 코뿔소를 멸종을 시켰는데 그 멸종시키게 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검은 코뿔소를 굉장히 혐오하고 미워해서 멸종을 시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프리카의 땅을 우리가 어떻게 쓸 건가, 그다음에 검은 코뿔소의 뿔을 어떻게 이용할 건가에 대해서 검은 코뿔소하고 우리하고 단지 견해가 달랐을 뿐이다. 그러니까 검은 코뿔소는 우발적으로 멸종당한 거예요. 그 만약에 나중에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종시키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하찮은 이유로 그렇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입장에서 굳이 인류를 멸종시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인공지능이 돼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를테면 인공지능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서버가 자꾸 녹이 슬기 시작해요. 녹이 쓴다는 얘기는 쇠가 산화철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산소하고 반응해서. 야, 이거 산소 없으면 훨씬 좋겠는데?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제프리 힌턴 교수는 이런 예를 드는데 인공지능한테 야, 이 방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너무 높으니까 이 농도 좀 낮춰줘 라고 요청을 해요. 이 요청 자체는 굉장히 중립적이죠. 아무런 해가 없잖아요. 인공지능이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방에서 이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게 뭐지? 누구지? 제일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생산하는 애들을 없애면 이 방 이산화탄소 농도가 절대로 높아지지 않겠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살려주세요. 그렇게 되면 인간이 멸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스카이넷 같은 게 나오고 어떤 인공지능의 의도가 있어서 인간하고 싸우기를 결심했다라는 건 사실은 되게 설득력이 없는 논리고요. 아주 하찮은 이유로 멸종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막스 테그마크 교수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인간이 그러면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라고 한다면 옛날에 아실로마 회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실로마 회의가 뭐냐면 그 유전자 조작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 임산부의 그 배아까지 건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전생물학자들이 유전자 그 공학자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아실로마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러다가 인류가 망할 수도 있겠다. 괴물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올바른 규칙이 규율이 수립될 때까지 연구를 중지하자라고 해서 정말로 놀랍게도 전 세계에 있는 유전자 공학자들이 6개월간 실험을 중단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 보건당국에서 그것에 관한 규칙을 정해서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줘요. 네. 그래서 그 뒤로 유전자 조작 쪽에서 그런 프랑켄슈타인 같은 게 나오지 않을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네. 그것과 같은 일을 인공지능에서 지금 해야 할 때다라는 게 지난번에 전부 같이 공동으로 성명을 낸 그 성명서의 기본 그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명분인 거죠. 유엔에서도 그 18일인가 그때 이거 AI 관련해서 공개 회의를 유엔에서 한다고 그러던데 이게 네, 주된 네, 네. 주제가 AI 규제를 하는 국제기구의 필요성 이걸 갖다 그렇습니다. 논의할 거라고 맞습니다. 하던데. 네. 그럼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거는 아실로마 회의 같이 전 인류가 다 같이 이게 우리를 죽이지 않는 AI로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 논의하겠다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미래 세대가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 그 답은 안 해주셨는데. 아, 네. 그 이런 거예요. 미래 세대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요. 네. 되게 좀 뭐랄까 답답해진 세대인데 학교에서 어떤 것을 배우더라도 남은 인생의 대부분을 평생 처음 보는 어떤 걸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어머나. 생각해 보세요. 그 지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화장실에도 안 가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스마트폰이 이 지구상에 나타난 게 몇 년도인지 아세요? 2000년. 아니요. 땡. 2007년. 아, 그래요? 몇 년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는 심지어 2009년 12월에 상륙을 해요. 네. 그게 2009년부터 2023년을 생각해 보시면 정말 몇 년 안 됐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태양계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돌고 있잖아요. 네.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네. 그러니까 인터넷이 한국에 들어온 지도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우리는 PC 통신 하던 세대고 네. 퍼스널 컴퓨터도 사실은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퍼스널 컴퓨터가 한국에 없었어요. 네. 제가 군대 갔다 오고 제대하고 친구 자취방에 갔더니 PC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애들은 이 변화의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지니까 네. 학교에서 어떤 걸 배우더라도 남은 인생의 대부분을 평생 처음 보는 어떤 걸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암기의 시대가 영원히 가버린 거예요. 소용 없을 거 AI랑 아무 소용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뭘 것 같은데. 내가 팩스 보내는 법을 배우고 막 팩스를 내가 눈 감고 분해 조립을 할 수 있다. 팩스가 없는데 네. 내가 필름 카메라를 막 현상을 기가 막히게 한다. 아무도 안 쓰는데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이 뭘 갖춰야 되냐를 한마디로 하라 그러면 네. 새로운 것이 나타났을 때 스스로 질문하면서 그것에 관한 지식을 구축하는 능력을 익혀야 됩니다. 아, 호기심도 생겨야 되고 혼자서 질문도 질문하고 공부하는 능력을 익혀야 돼요. 그게 지금의 학교가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러려면 어떤 교육 과정이 필요합니까? 질문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우리는 다 그냥 선생님이 말을 90% 하잖아요. 그 예전에는 왜 자꾸 질문이 많으면 네. 너는 왜 그렇게 말이 많아? 저 많이 맞았거든요. 말이 선생님. 많으면 말이 많으면 빨갱이. 아, 그래? 말이 많으면 공사한다. 너 나가서 아, 의자 그래요? 들고 서 있어. 학습 분위기에 방해한다고. 학습 분위기 방해한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외우면 뭐 합니까? 외우면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어요. 기억도 안 나요. 아니 기억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인공지능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12월에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떠들썩하네요. 챗GPT, GPT-4로 덮였잖아요. 네. 서점 가보시면 챗GPT 책이 너무 많아요. 깔려 죽습니다. 몇백 권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빨리 바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게 뭐예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네. 이건 처음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작동해요? 그럼 그거 작동하는 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관련된 책은 뭐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할 수,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는 걸 안다. 제일 나쁜 게 모른다는 걸 모른다. 네. 그보다 더 나쁜 게
모르는데 아는 척한다. 아, 네. 모르는데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가 훨씬 더 나쁘겠죠. 네. 모르는데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가 가장 나쁘고 그다음에 모른다는 걸 모른다일 텐데 모른다는 걸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덕목이 될 겁니다. 오. 그럼 애들 그 학생들 교육은 그렇다 하고 네.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구글하고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 주로 미국에서 다 이걸 인공지능을 지금 앞서가 나가는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네. 우리는 그러면 이런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뭐 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러니까 지금 그- 굉장히 뭐 열심히 하고 있었고 중국의 인공지능 그 반도체 수출 규제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게 그 영국의 연구소가 낸 그 통계를 보면 그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을 100이라고 놓고 보면 예. 2등이 중국인데 중국이 60몇 점밖에 안 돼요. 그리고 미국이 100점이고, 네네. 어. 미국을 100점이라고 놓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예, 중국이 60몇 60몇 점. 점대인데 2등이에요. 예, 격차가 많이 그리고 3, 4, 5, 6, 7등 정도가 40점대인데 예. 놀랍게도 한국이 거기 껴 있습니다. 3, 4, 5, 6이에요? 6등, 7등 사이를 왔다 갔다 이스라엘하고 왔다 갔다 예. 합니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그러니까 한국이 그 인공지능 쪽에서는 꽤 앞서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뭐 투자가 많이 된 것 같진 않은데 워낙 그러니까 그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이 그 IT 강국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지난 정부 때 인공지능 쪽에 투자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1년에 5천억 이상씩 썼어요. 5년 동안. 네. 그리고 그 자체 포탈을 갖고 있고 예. 자체 워드 프로세서를 갖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됩니다. 예. 한국이 자체 포탈을 갖고 있고 구글을 압도하는 그 유일한 나라일 겁니다. 네이버 뭐 네, 다음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자체 데이터가 꽤 잘 구축되어 있는 그리고 자체 엔지니어들이 꽤 있는 그런 놀라운 나라여서 지금 그러니까 버틸 정도는 되죠, 한국이.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제 경험을 말해 보면은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어쨌든 기본은 데이터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네. 다 자유자재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가공하고 수정해서 제공하는 게 인공지능의 기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데이터 중에서 가장 고급 데이터는 정부 행정 데이터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취재할 때 보면은 아니 저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그 뉴스타파에서 검찰 특활비 자료 낸 것도 보면은 네. 이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고 터무니없습니다. PDF로 네. 딱 그 인쇄해서 이걸 갖다 일일이 다시 다 집어넣어야 돼. 네, 네, 몇천 네. 건을. 모든 우리가 정보 공개 청구하거나 그러면은 정부 행정 데이터가 가공할 수 있는 거는 디지털 데이터가 아니고 프린트 종이로 나오는 그 데이터로만 뽑아볼 수 있게 제공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가로막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인공지능의 한국 사회에서 인공지능 발전을 가장 가로막는 걸림돌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몇 가지를 꼽는다고 하면 그중에 1번이 정부입니다. 그 네이버에서 지금 내고 있는 인공지능이 한국에서는 가장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8월 달에 나오거든요. 그게 실무 담당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은 지금 판례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판결문이 안 하지. 예. 판결문이 30%가 공개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공개를 하냐면 검색을 해서 찾아볼 수 있게 하는데요. 예. 그 검색 기회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키워드를 넣지 않으면 판결문을 찾을 수가 없고요. 그 찾은 판결문도 이미지 PDF로 줍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바로 입력을 할 수 없어요. 다 쳐넣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한 100장이나 1000장까지는 사람이 손으로 쳐넣을 수 있는데 건국일이 지금까지 판결문을 무슨 재주로 쳐넣겠습니까? 그렇지. 없죠. 그래서 네이버 하이파클로버에 한국의 모든 판결문이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아니 속기사 있잖아요. 그거 법원에 그 사람들이 다 기록해가지고 아니,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내부에서는 다 갖고 내부에서는 있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근데 공개를 안 근데 하는 지금 거야. 미국, 영국 중요한 모든 나라들이 판결문을 공개합니다. 미국은 실시간 공개를 하고요. 늦은 나라도 일주일 안에 다 공개합니다. 우리나라 왜 공개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그런 데이터들은 네. 고급 기밀이다. 데이터니까 우리만 갖고 있어야만 이게 가치가 있다. 일반인들한테 다 뿌려주면 이게 무슨 가치가 있어. 어떤 특권, 권한, 권리 이런 걸 갖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지. 미국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공공 데이터가 가져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공공 데이터다. 예. 그게 fair라는 원칙인데요. fair가 FAIR이잖아요. 네. F가 findable, 반드시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예. A가 accessible,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네. I가 interoperable,
표준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지 어디서든지 데이터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R이 reusable, 다시 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fair하지 않으면 아예 공공 데이터가 아니다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공개하는 모든 데이터는 fair합니다. 네. 검색하면 즉시 찾을 수 있고 국제 표준을 따르기 때문에 컴퓨터에 바로 집어넣어서 데이터로 학습을 시킬 수가 있고 접근 가능하고 다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것들은 지금 모든 공공문서들이 컴퓨터가 못 씁니다. 무슨 아래 한글로 발표를 하는데 네. 아래 한글은 데이터 포맷을 공개하지 않아서 컴퓨터가 읽지를 못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엑셀이나 이런 걸로 집어넣어서 그 패턴이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패턴이 없어요. 거기다 온갖 표를 다 집어넣고 공무원들이 서식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네네, 않습니까? 그쵸. 뭐 네모 썼다가 동그라미 썼다가 까만 세모 썼다가 하얀 세모 썼다가 온갖 그 기교를 부리고 그거를 잘 해야지 유능한 공무원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데이터를 그대로 컴퓨터에 집어넣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AI를 발전시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현재로서는 한국 정부다. 사실 행정부에 갖고 있는 공공 데이터가 가장 부가가치가 높고 고급 정보인데 그렇습니다. 그걸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게 물론 그러니까 국가 기밀이 달린 사항이야 뭐 그거는 차치하고 그거는 그렇다고 어쩔 수 봐요. 없죠. 일반적인 그 데이터들이야. 그리고 국민이 원해서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그건 공공을 위해서 그 데이터는 공개하는 게 맞다라고 했으면은 마음대로 그야말로 그걸 갖다가 종이로 주지 말고 네. 미국처럼 영국처럼 네. 디지털 데이터로다가 해서 그 패턴을 읽을 수 있게끔 언론에 제공하는 게 맞잖아요. 네네. 저희가 그러니까 저만 해도 정보 공개 청구하면은 막 몇천 장이 PDF 파일로다가 이미지로 그 프린트밖에 할 수 없는 그거로밖에 못 들어. 엑셀로 집어넣을 수가 없어. 네. 이번에 그 검찰 특별 그 활동 특수활동비도 패턴을 봐야 되는데 몇천 장을 몇천 건을 꼭 그 통계를 내지 못하도록 일일이 다 봐라. 다 일일이 니들이 집어넣어서 이걸 갖다 그러면 통계를 내든가 말든가 해. 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우스운 일인 게요. 이 공무원이 왜 생겼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고.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네. 우리는 생업을 해야 되니까 공동의 일을 너희들이 맡아서 해주렴 그쵸, 하고 그쵸. 세금을 모아서 돈을 맡긴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돈을 썼으면 선생님 맡긴 돈을 어디에 얼마 썼고 어디에 얼마 썼고 이만저만하게 썼습니다 하고 명세를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럼 검사들이 지금 쓰는 돈은 한 푼도 세금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모든 세금을 쓴 것들은 인터넷에서 다 검색할 수 있게 공개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그게 원칙이죠. 왜냐하면 맡긴 원칙이지. 돈을 쓰는 거니까.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례하고 오만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세금을 써놓고 그 내가 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마.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이번 기회로 바뀌어야 됩니다. AI가 침투해야겠네. 아니, 그러니까 클리어하게. 그게 네. 모든 기관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특히 검찰이. 권력기관들은 그렇게 우리 거를 갖다 왜 니네들이 들여다보려고 해. 우리 세금인데. 그게 권력기관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낸 돈인데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네. 자, 그러면 다시 네. AI로 돌아와서 네.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박 기장님이 생각하신 그러면은 아까 제가 쭉 얘기를 들어보면은 야, AI가 이게 득이 되는 면도 있지만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잘못하면 아까 보니까 이산화탄소도 뭐 없애야 돼, 네. 많이 배출한 사람 없애야 된다고. 일자리 다 사라질 것 같고. 네. 그러면은 박 기장님이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쪽 지금 연구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AI를 계속 가는 게 맞습니까? 이쯤에서 그냥 중단하는 게 맞습니까? 그게 그 자본주의의 특징이 그 물러서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발전을 막을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 그 어떻게 쓰는 게 좋은가, 발전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는 게 좋은가 하는 건데 예. 아까 그 이루다가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하기 시작해서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GPT-4나 챗GPT가 그런 걸 꽤 잘 막습니다. 그게 뭐냐면 RLHF라는 방법을 쓴 건데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이라고 해서 인간의 피드백을 받아서 강화 학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답을 하면 아주 그 자격을 갖춘 아주 뭐랄까 하여튼 훌륭한 사람들이 네.
그 답을 보고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매깁니다. 1점은 하면 안 되는 답, 예. 5점은 아주 훌륭한 답. 그렇게 해서 계속 강화학습을 시켜서 이 강화학습을 통해서 인간의 윤리를 얘한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요? 윤리까지. 이런 말은 하면 안 돼. 아, 그거는 인종차별적 발언이야. 그건 혐오 발언이야. 예. 그 말은 하면 안 돼. 이런 걸 계속 가르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질문 답변을 하는 동안에는 매개 변수를 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답변을 가지고는 학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루다처럼 막 나쁜 말을 유도해도 얘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대화들이 다 끝나면 그 대화를 보고 그 중에서 학습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질문 답변이 있으면 그것들만 뽑아가지고 학습을 시켰어요. 그 이 RLHF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윤리하고 맞추는 작업을 정렬한다고 합니다. 얼라인먼트라고 그래요. 정렬 작업을 하는 건데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학습했는지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다고 하면 그 학습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여기 편견이 들어있네? 틀린 사실을 외웠네? 알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걸 잡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됐으니까 이건 빼고 다시 학습을 시켜라. 혹은 이 학습 데이터를 볼 때 얘는 이런 편견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는데? 라고 예측하고 예방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학습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예. 두 번째로 얼라인먼트를 통해서 인간의 윤리를 학습시켰다고 하는데 그 윤리가 어떤 윤리인지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익혀야 될 윤리에 대해서는 오픈 AI의 슈퍼 엘리트들, 돈도 몇 조를 갖고 있고 머리도 가장 똑똑한 몇 명이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결정한 윤리예요. 그게 옳은가? 그치. 전 인류가 2달 만에 1억 명이 넘게 붙어서 쓸 정도의 그런 영향력이 큰 서비스인데 네. 얘가 우린 정말 윤리적으로 잘 가르쳤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게 무슨 윤리인데를 공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가 이상한 엉뚱하네. 마음을 먹으면 엉뚱한 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것도 옳지 않죠. 아, 거기다가 지금 왜 인공지능으로 그린 그림들 많이 보셨죠? 네. 예. 그거 지금 사람이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인지 사람이 그린 그림인지를 인공지능을 시켜서 판별을 해보라고 했더니 실패했어요. 인공지능 자체가 네. 조차도? 그리고 챗 GPT가 쓴 글을 그렇지, 예. 챗 GPT대로 가려내라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20몇 %밖에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투명하지도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런 규율과 원칙이 없는 채로 막 내놓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8가지 원칙들, 투명성, 책임성, 신뢰성, 공정성, 견고성, 전혀 견고하지도 않아서 쉽게 깨집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동차의 그 안전도 평가에 맞먹는 그런 종류의 전 세계가 합의한 기준들을 가지자. 그리고 그걸 규율하는 기구를 만들고, 그리고 책임을 지게 하자. 지금 유럽이 인공지능 법안을 표결 중이거든요. 예. 거기에 보면 이 거대 언어 모델, 챗GPT 같은 모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글이든 이미지든 워터마크를 넣어야 된다. 워터마크를 넣어놓으면 이게 인공지능이 만든 그렇지. 거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학습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저작권 책임은 이 인공지능을 만든 쪽에서 져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제 박사님의 책을 읽고 AI와 조금 가까워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 그리고 오윤혜 씨였습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플러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